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리얼리스틱한 실제 모스 캐패시터를 제작하면 MOS 스택 구조에서 M과 O 그리고 뭐 그 계면들 MO 계면, OS 계면에 아이디얼하지 않고 리얼리스틱하게 여러 현상들이 있다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면 픽스드 옥사이드 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더 깊이 있게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옥사이드 재료 내 또는 그 주변 인터페이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 장의 슬라이드에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어, 트랩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디펙이죠, 디펙. 결함들입니다. 이 결함의 개념은 원래부터 있는 건데 아이디어란 모스 캐패시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결함이란 단어가 부정어기 때문에 약간 나쁜 의미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아이디얼 모스 캡 입장에서 나쁜 의미지 실제는 뭐 이렇게밖에 생겨먹은 걸 어떡하라는 거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겨먹은 것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Fixed Oxide Charge QF라는 심볼을 써서 쭉 설명을 했고 옥사이드 두께를 한 세 개 정도 스플릿을 해서 그 QF 값을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모바일 이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얘는 모스 구조를 만들면 그 메탈 금속층 내에 어, 이온화된 알카리 금속 계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녀석들이 폴리실리콘 안에서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동선들도 살펴보면 이제 폴리실리콘은 크리스탈린 구조라서 그레인들을 가지고 있고 그 그레인 사이사이에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는 경계면이 있는데 그런 쪽이 좀 더 이동 통로가 뭐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 연구들이 리서치 페이퍼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 학부 수업에 그 모든 걸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그냥 그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금속 역할을 하는 폴리실리콘 안에서 알카리 이온들이 이온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그랜드 퀘스트에 대해서 큰 질문에 대해서 뭐 답을 해보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슬라이드에서는요, 우리 다음 주에 실습할 때 또 측정도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모스 구조에서 메탈의 알카리 이온이 이온화되어서 떠다닌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게이트 단에 줄 때 분명히 얘들은 쿨롱의 힘을 받아서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면 그것이 결국 모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 답이 여기 가운데 슬라이드 여기에 측정된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피에르 선생님이 N모스, N타입, P타입, 모스 캐패시터 다 잘 이해하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설명합니다. 얘는 저기 P타입의 모스 캡입니다. 그 말은 그 세미컨덕터가 N타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주로 제가 처음 모스 캡 설명할 때는 N타입으로 했었죠. 반도체가 P타입인. 이건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CV 곡선은 그 데칼코마니처럼요.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 떠올리면 요쪽이 저기 어큐뮬레이션 모드고 요 언저리가 디플리션이고 여기가 인벌전이고 얘는 아마 하이 프리퀀시로 AC 모드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Y축을 보면 이 CO 낫이라고 된 게 옥사이드 캡입니다. 그래서 C 악스의 노멀라이제이션 작업을 해서 최대치가 1이 나오도록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 그래프가 지금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일단 요 왼쪽에 실선만 먼저 한번 봅시다. 얘는 측정을 할 때요. 아마 이 정도의 실습을 하려면 시간이 소요되어서 다음 주에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다음 학기에 할 때는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볼게요. 이게 상당히 높은 전압입니다. 옥사이드 두께가 보통 그 브레이크 다운 되려면은 또 1나노 기준 1나노미터짜리 옥사이드 층을 쓰면 얘가 다일렉트릭 물질이고 절연체인데 부서지지 않으려면요.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 가해지는 전기장의 크기는 10메가볼트 퍼 센티미터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센티미터가 10의 마이너스 7승 나노미터잖아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7승을 위로 올리면 나노미터 잠깐만. 플러스 그러니까 요걸 쪼개면 10의 7승이니까 약분되어서 1볼트 퍼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옥사이드의 두께가 1나노이면 1볼트 가하면 사실 전기장은 1000만 볼트 퍼 센티미터가 인가되는 셈입니다. 단위를 한번 잘 조정을 해보면 와, 이 상당히 강한 전기장이
나노미터 스케일의 트랜지스터의 핵심 파트인 모스 구조에 인가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세기보다 훨씬 크죠. 이게 12볼트면. 천만이 아니라 1억 볼트 퍼 센티미터로 강한 전기장을 심지어 고온에서 심지어 1시간 10분 동안이나 가합니다. 이쯤 이렇게 가는 이유는 강한 전압을 가해서 플러스 전압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모바일 이온들은 전부 게이트 다이렉트릭 방향으로 밀어버리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알카리 이온들은 전부 다 메탈층 상층부로 당겨서 모스 구조에 영향을 안 주게 하는 겁니다. 저 위로 MOS 스택에서 상층부로 올려버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건 전부 MOS의 MO 계면, OS 계면 그 언저리의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아이디어란 모스캡 논의에서 빼고 싶어서 마이너스 이온을 띈 건 너 다 나와 하는 겁니다. 대신에 플러스 이온 띈 거는 다 들어가 라는 명령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템퍼러처, 바이어스 가했죠, 전압. 온도가 있죠. 그래서 바이어스 템퍼러처 관점에서 인스터빌리티, 그래서 불안정성이죠. 스테빌리티의 반대말. 그래서 줄여서 BTI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템퍼러처 인스터빌리티 메저먼트를 해서 얼마나 모스 구조가 단단하게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측정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전압 주고 고온에서 시간 충분히 준 다음에 CV를 찍으면 캐파시터의 CV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면 여전히 지금 플러스 절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알칼리 이온은 옥사이드하고 메탈 사이 언저리에 바싹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아마 이상적인 모스와 비교를 딱 애플 투 애플로 딱 옆에 놓고 비교를 하면 이거 알칼리 이온 음으로 이온화된 거 MO 계면에 있기만 하면 내가 게이트에 전압을 주지 않았지만 이미 유효하게 마이너스 전압이 MOS 구조에 인가된 느낌일 겁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 전하를 이미 줬으니 모든 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시프트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상대적으로 플러스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뭐 전압값 자체는 전부 마이너스지만 이게 P타입이라서 네, 다 마이너스 계열에서 움직일 텐데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입을 한다는 건 커브가 이렇게 한번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지금 플러스를 줬는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아까 너 마이너스 간 놈 너 거기 가만 철석 달라붙어 있어입니다. 또 오지 마 해요. 근데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압을 이렇게 옮기면 왔던 패스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참 고맙겠는데 실제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BTI 현상들입니다. 모바일 이온이 하나도 없었으면 커브 하나입니다. 이 좌치는 이 트레이스대로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도 이 트레이스대로 측정되어 나와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지우고 요렇게 갔던 놈이 요렇게 측정되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요 사이에 요 갭 전압차는 왜 생깁니까? 그 이유는 모바일 차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BTI 환경을 줬기 때문에 명확하게 게이트 스택 내에 모바일 이온 때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픽스드 차지도 역할을 하지 않나요? 단어를 보십시오. 픽스드 안 움직입니다. 저 정도 12볼트에 100도씨 올린다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전하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지금 이 CB 곡선에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픽스드 옥사이드 찾는데요. 지난 시간에 강의했잖아요. 게이트 달력의 두께를 바꿔가면서 추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저자가 야, 그럼 너는 지금 이게 P타입이니까 플러스 바이어스만 걸었는데 거꾸로 P타입 부모스캡에 마이너스 바이어스를 가하면 또는 그냥 안 가한 거죠. 0볼트. 이렇게 되고 온도도 뭐 얘는 이번엔 200도씨인데 뭐 왜 저렇게 했느냐는 그냥 좀 더 0볼트 바이어스에 확실하게 뭐 고온 환경에서 어떻냐 구분하고 싶어서 200도로 올린 겁니다. 보통은 밀리터리 그레이드 서비스 제품들이 뭐 D램 뭐 DDR5 터보 계열들 보면 이게 뭐 고성능 서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레이드들이 있습니다. 제품의 등급. 그러니까 우리 쓰는 PC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들어가는 거는 고온 환경이 애플 아이폰 들어가는 거 보면 85도예요. 그 이상 테스트 안 합니다. 물론 테스트 한 90도에서 룸을 두기 위해서, 마진을 두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환경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애플에서 원하지도 않는 거 굳이 뭐 하시한 환경에서 테스트해서
뭐 좋은 거 만들 수 있죠. 지나치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 고객사를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그 뭔가 돈도 더 들고 공정 개발도 난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모바일 제품은 한 85도가 고온 측정 환경이고요. 근데 이제 탱크나 미사일이나 우리 나로 올라가는 저 우주 관련된 거는 150도 정도 이상 봐야 됩니다. 그 고객사 요청에 따라 뭐 200도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에 따라서 그레이드별로 좀 측정 환경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뭐 M 등급, E 등급, 뭐 C 등급, 이 C가 컨슈머 등급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회사에 가면 용어는 그 제품군마다 다 달라서요. 그때 가서 이해하면 되고, 아, 이 단어는 이렇게 쓰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고객사 제품 출하 기준에 따라서 측정 환경도 다 다를 수 있구나. 근데 거기서요, 고객사가 왜 이걸 원하는지 항상 고민하세요. 그게 진짜 뛰어난 엔지니어 역량입니다. 왜 저 고객사는 온도를 여기까지 희망할까? 거기에 그 고객사의 비즈니스의 전략과 앞으로 나올 제품의 로드맵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거 읽어낼 시간 없이 하라는 거 그냥 시키는 일 하다 보면 하루 나가고 여유가 없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생각을 하는 엔지니어들은 남다르게 성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0볼트를 준다는 거는 게이스택 안에 들어있는 메탈 게이트 내에 있는 뭐 폴리실리콘이겠죠, 우리 지금은. 그 안에 있는 모바일 이온 중에 플러스 전하를 띈 놈을 이번엔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전부 다 위로 올라와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바이어스 템퍼러처 스트레스를 주기 전에 한번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서 한 번 더 측정을 해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플랫밴드 전압인데요. 여기 이만큼이나 바뀌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히스테리시스라고 불리는 이게 스펠링이 맨날 헷갈리네. 히스테리시스 아니다. 확인해봐요. 히스테리시스 이력 현상. 그것 때문에 여기에 갭이 생기니까 거기 평균치를 뜯어내서 플랫밴드 전압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볼 겁니다. 근데 뭐 기준 정함됩니다. 아마 요, 요 점선이 마이너스 30볼트이고 0볼트가 요거를 내가 기억을 하는데요. 뭐가 됐건 기준 하나를 정해서 얼마나 플랫밴드 전압이 바뀌었느냐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옥사이드 두께가 워낙 두꺼운 과거 레가시 공정 기술을 써서 이게 값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요즘은 저렇게 크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자, 저것을 통해서 플랫밴드 전압이 변화된 양을 측정해서 실제로 메탈, 모바일 아이언 그 양을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시계 모양은 여전히 Q는 CV 모습입니다. 네, 맞죠? 델타 Q가 델타 V만큼 줬을 때 그 가운데 인가된 모스캡은 옥사이드 캡이다라는 컨셉에서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대로 이 CV 특성 곡선의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론들이 정립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플랫밴드 전압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BTI 환경에서 CV 곡선을 추정해서 모바일 이온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QF하고 QM 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이번에는 MO가 메탈 안이 아니라 옥사이드하고 반도체 계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OS 계면인데요. 이게 사실은 디바이스 설계하는 다음 학기에 공부할 모스 FET에 정말 어떨 때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이걸 활용하는 논문들도 쓸 수 있었습니다만, 보통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이 인터페이스 트랩은 사라지길 희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이라는 생각을 깨부수고 얘를 거꾸로 활용해서 멋진 논문을 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인터페이스 트랩, OS 개념. 위에다 쓰면 맨날 이런 옥사이드랑 세미컨덕터 사이에 요 계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전히 앞에서 봤던 그 N타입 반도체를 쓰니까요. P타입 모스 캐파시터 기준으로 CV 곡선을 옥사이드 캡에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하이 프리퀀시 AC 모드로 측정했고요. 비포 애프터라는 단어가 보일 텐데 이 비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별다른 반도체 공정 레시피를 특별한 걸 쓰지 않고 그냥 만들면 네가 찍은 모스캡은 만든 모스캡의 CV 곡선은 이렇게 슬로피하게 기울기를 가지고 찍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는 그죠? 이렇게 하다가 쑥 떨어져서 뭐 하이 프리퀀시면 여기가 플랫밴드 전압, 문턱 전압 해서
요렇게 쭉 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뾰족하고 뭐 드바이 캐패시턴스가 존재하더라도 요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저자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네가 찍은 것보다 훨씬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로 데이터가 나올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쓴 게 이게 비포입니다. 내가 아이디얼한 모스캡에서 해석한 CV 곡선은 파란색이고요. 이 아이디얼. 왜 이렇게 차이 나냐? 그래서 일단 비포, 요 왼쪽에 있는 이 비포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저거를 다시 아이디얼한 형태로 애프터죠, 애프터. 요렇게 좀 슬라피하지 않게 이렇게 쭉 오다가 요 드바이 캡 있지만 있고 그다음 쭉 떨어진 다음에 문턱 지나봐서 쭉 직선으로 가는 이 모양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싶으면 그 뭐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렇게 슬로피한 CV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는 트랩 때문이다. 트랩이 유발한대요. 이 슬라피한 CV를. 이 결론인데 어떻게 저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는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인데 요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그렇죠. 요 인벌전 일대 세 가지를 같이 한 컬럼에 놓고 그린 겁니다. OS 계면 중에 얘 지금 이거 뭐야 저기 N타입이죠. 그러니까 이거 N타입 반도체니까요. P타입 모스캡입니다. 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경우에 어큐뮬레이션이면 P타입이니까 플러스 전압을 게이트 단에 가해서 이 홀 어디였냐? N타입이니까 전자가 여기 있을 텐데 얘를 이쪽으로 당겨서 이쪽 OS 이쪽이 옥사이드고 반도체입니다. 요 계면의 전자를 쫙 축적시키는 과정입니다. 뭐 이 정도에 휘는 거는 사실은 무시하겠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의 이 슬라이드의 핵심 내용은 이 세미컨덕터 옥사이드의 계면에서 반도체 쪽 여기 일어나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건 이미 학습을 다 했고요. 요 얘기입니다. 요 접합면. 직선으로 수직선 딱 그은 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면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스, 옥사이드와 반도체의 계면 인터페이스에 트랩들, 원치 않는 에너지 스테이트입니다. 근데 단어가 트랩이면 덫이잖아요. 그럼 얘는 전자나 홀을 빨아당길 수 있는, 들어오기만 하면 샥 낚을 수 있는 겁니다. 낚는다는 건 거기에 전자나 홀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운 퓨어한 크리스탈 실리콘은 저기 밴드갭 내부에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밴드갭을 forbidden 갭이라고도 영어 단어로 씁니다. forbidden 금지됐다라는 의미는 전자나 홀이 절대로 밴드갭 내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어디 앉아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트랩이라고 했었고 이 트랩이 OS 계면에 실제 만들어지죠. 왜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 한참 앞에 네 가지 유형의 트랩들을 얘기할 때 저거라고 댕글링 본드라고 했었습니다. 옥사이드랑 반도체는 이종의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이다 보니 실리콘 결정 구조, 다이아몬드 구조를 만들 때 웨이퍼 최상단 표면에 있는 실리콘 원소는 자기 머리 위에 실리콘이 없어서요. 결합이 불안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도식화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놈들 한층 어타믹 기준으로 원소 기준으로 한층 아래에 있는 실리콘들은 퍼펙트하게 머리 위, 발 아래, 좌우에 다 실리콘 원소가 있어서 안정적인 다이아몬드 구조를 만들지만 최상층에 있는 이 실리콘은 내 머리 위에 여기에 실리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하나는 나와 있는데 자기 자신에서부터 오는 최외곽 전자죠. 그다음 이 빈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사이트가 저 위치가 트랩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저 트랩을 우리가 공부한 모스, 아이디어란 모스 해석에서는 없다라고 가정했었죠. 우리 벤다이 그릴 때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앞에서 모스 공부할 때. 근데 그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는. 그럼 그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게 인터페이스 트랩인데 그 양이 얼마인지, 대전되는 전하량이 얼마인지 QIT라 표시하는 저걸 찾고 싶은 건데요. 어떻게 찾을까? 일단은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는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요. 이 녀석의 페르미 레벨 밑에는 보통 전자가 많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트랩 사이트는 전자가 캡처되어서 묶여서 박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빈 스테이트 여기에다 이렇게 점박이를 칠한 겁니다. 이거 보면 그렇게 해서 쫙 차 있어서 얘는 뉴트럴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뉴트럴하다라는 거는 도너입니다. 나중에 이
채워져 있는 검정색 전자를 드러낼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는지 봅시다. 전압을 인버전 모드까지 올릴 겁니다. 저기 지금 P-타입 모스 캐파시터니까요. 더 강한 음의 전압을 게이트 단에 인가해서 페르미 레벨 바뀌는 거, 이 페르미 레벨인데 이게 이제 그 위로 위로 밴드 밴딩이 올라가죠. 우리 N타입 공부할 때는 밑으로 꺾였는데 이건 지금 반대 타입이라서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페르미 레벨이 요 수직선 OS 계면 기준으로 보면 점점 페르미 레벨이 OS 요 계면 안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형국이죠. 이게 지금 최상층에 OS 계면 제일 위쪽에 페르미 레벨이 있던 게 디플리션 모드일 때는 가운데쯤 오고 인벌전 모드일 때는 최하단까지 내려옵니다. 그럴 때 OS 계면에 있는 이 댕글링 본드 안에 원래라면 전자가 쉽게 트래핑 될 수, 캡처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여기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가정하면 저 인터페이스 트랩은 도너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도너 라이크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도너 라이크 인터페이스 트랩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배운 도펀트 중에 도너와 액셉터가 있는데 도너는 기본적으로 중성화해서 전자 하나를 잃으면 플러스 이온을 띈다라고 배웠죠. 지금 여기 플러스 이온을 띈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OS 계면에는 현재 이 장표에 그려진 건 도너 라이크 인터페이스 트랩입니다. 그래서 이 도너 라이크 인터페이스 트랩이 P-타입 모스 캐파시터에서 이런 슬라피 CV를 만드는 원흉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억셉터 라이크 인터페이스 트랩이 여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고민해 보세요. 억셉터는 전자를 받으면 음의 전하를 띠잖아요. 전자를 받았으면 아마 여기가 이 중성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라고 표시됐었어야 되고 요게 마이너스겠죠? 대신에 요게 플러스가 아니고 0 이렇게 중성이라고 표시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벌전 모드에 갔을 때 그래프 비포 애프터의 그래프가 잘 매칭이 되는 타입이면 acceptor like interface trap이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반대가 나와서 donor like interface trap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너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지금은 저기 도너 라이크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를 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접합면에 있는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들 다 없앨 수 있습니까? 다시 이상적인 모스캡으로 돌아가게 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실리콘 위에 이 혼자 외롭게 있는 이 녀석에 팔 하나를 줄 수 있는 지구상의 가장 원자 번호가 작은 놈 팔 하나 달린 게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전자 하나를 내어주면 이 불안정한 결합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소 가스를 여기 보이죠? H2 써서 이제 이 치료하니까 어닐링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가스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 책 읽어보면 호밍 가스, 어닐링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450도씨 내외에서 450도씨면 반도체 제조 공정상 저온입니다. 뭐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지만 반도체 공정은 보통 고온이면 한 800도, 900도, 뭐 많게는 1200도까지 올라가고 저온 공정은 주로 뭐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600도씨 이하면 저온이라고 분류하나 확실한 저온은 한 450도 이하이면 저온 공정으로 로 템퍼러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포밍 가스 어닐링도 로 템퍼러처 영역에서 쓰는 거고 수소를 웨이퍼 위에 쭉 뿌려줍니다. 수소는 진짜 잘못 건드리면 터집니다. 반도체 공장 안에서 수소 가스 관리 잘 해야 되고 잘못 관리하는 순간 안전사고로 이어져서 사망사고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광노정 씨 집에 가야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사가 휘청합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필요하죠. 사람의 목숨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먹고 살자고 하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근데 CEO라는 존재는 아무나 만들어낼 수 있는 리소스는 아닙니다. 그 과정,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수십 년의 노하우와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 뭐 안전사고 났다고 감옥 보내버리면 그 회사는 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CSO라고요. Chief Safety Officer를 줘서 그분이 이런 안전 총괄을 하시고, 뭐 정말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인사사고가 일어나면 그분이 이제 예, 법정에 나섭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중처법 좋은 취지는 좋지만 산업 현장에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사망사고는 나는 없앨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뭐 버스 택시 타고 지하철 다 타시면 한 번씩 대형 사고가 나면 죽습니다.
근데 사실은 비행기도 타잖아요. 떨어지면 다 안녕히 가세요. 저 세상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탑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거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은 다하지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나중에 회사에 가서 한번 이런 고민들 해보세요. 쉽지 않은 이슈이지만 해안들을 차단해야 되는데 현재 뭐 SK 하이닉스는 가보면 공장의 안전 설비 진짜 끝내주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사망 사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관리된다는 건 돈을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 비용이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다 반영됩니다. 자, 딴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수소 원일링을 하면 이 애프터, 아이디얼한 모스 CV 곡선으로 슬로피한 CV를 난 슬로피한 CV 곡선으로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수소를 주입해서 이렇게 아이디얼한 CV로 갔다라는 뜻은 아, 여기 인터페이스에 분명히 트랩들이 있구나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비포 애프터 측정을 해보면 명확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스레솔드 전압의 변화의 량입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해서 인터페이스의 차지 양이 얼마인지를 뭐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Q는 델타 V의 비례상수는 C약스겠죠? 이용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게 도너 라이크라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요. 억셉터 라이크면 아마 플러스로 찍혀 나올 겁니다. 됐죠? 그 밑에 있는 글 읽어보면 인터페이스 트랩들이란 충전 또는 방전됩니다. 바이어스의 함수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에서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 인버전 모드로 이렇게 바이어스를 줘가면서 차지 디스차징 하죠.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하면 차지 디스차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디스차징 되어 있던 게 디스차징 되는 과정이고 거꾸로 내려올 땐 다시 차징 되어서 중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트랩이 갖고 가냐 안 갖고 가냐를 가지고 차지 디스차지라고 했고요.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차지의 분포도가 소자 안에서 일어날 거고 얘는 그뿐만 아니라 소자의 정기적 특성까지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비포 애프터가 좀 꽤 복잡하게 CV 곡선이 왜 저렇게 슬라피하게 누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 이 슬라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에 공부하게 될 모스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OS 계면 사이에 이렇게 단면만 그려보면 MOS가 있는데 좌우측에 이제 뭐 이게 N타입이라고 가보면 P타입이고 소스 드레인을 N타입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던 전자가 소스에서 있던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드레인으로 빠져나가 이제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흘렀다라고 하고 전자식 스위치에 이제 온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X 방향에 대해서만 단순히 설명하지만 사실은 X, Y, G축 방향으로 3차원 운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옥사이드 내에 이렇게 트랩들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띤 사이트들이 있으면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트랩들 때문에 움직임에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일정한 전기장을 줬을 때 전자나 홀이 얼마나 잘 이동하느냐. 드리프트 공부했었죠. 모빌리티 컨셉이 나옵니다. 드리프트는 모빌리티, 디퓨전은 디퓨전 상수입니다. 물론 그 둘은 아인슈타인 관계식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모빌리티에 분명한 훼손을 줍니다. 그래서 디그레이드 시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 트랩은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만듭니다. 무엇을요? 채널 영역에 있는 모빌리티. 그래서 여기 전자가 이동하는 요 영역을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이 채널 영역에 하여튼 전자의 모빌리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 쟤는 조져가지고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트랩은 없애는 방향으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MOS에서 옥사이드 차지라는 단어로 그 옥사이드 안에 있는 놈, 그다음 옥사이드랑 뭐 메탈 안에 있는 놈도 있고 그다음에 OS 계면에 있는 놈도 해서 몇 가지 분류를 해서 인터페이스 트랩, 픽스드 차지, 모바일 이온 게이트 안에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널리 알려진 지식 위주로만 설명했습니다. 책을 읽어보고 또 다른 기법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모스의 난 아이디얼리티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쭉 얘기를 하고 나면 네, 우리 어디 갔냐? 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최종 골이었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실리콘 측정 데이터가 우리가 공부한 실선으로 표시된 이 아이디얼 모스캡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나하나 이해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요 부분은 드바이랭스 컨셉으로 설명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물론 뭐
여기에 이제 좀 더 슬라피하게 쫙 누워서 오는 거는 모바일 인터페이스 트랩 때문이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바이어스 템퍼러처 인스터빌리티 환경 하에서 고온이나 어, 고전압, 저전압을 가해서 일부러 환경을 비튼 다음에 QM과 QM을 측정하기도 했고, 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여기는 이제 옥사이드 캡이 단 하나지만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값을 뭐 1, 2, 3 서로 다른 걸 만들어서 픽스 차지도 긁어낼 수 있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인벌전 모드의 요 부분을 아직 이해를 못해서 요 얘기를 또 이해를 하려면 머리를 잠깐 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룰 얘기는 모스 난 아이디얼러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옥사이드 내 전하 불순물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관점에서 쭉 살펴봤다면 지금 다루는 얘기는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MOS 구조에서 이 메탈 역할을 하는 진하게 도핑한 헤빌리 도프된 폴리실리콘 이 물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폴리실리콘 그 자체에 대한 언급입니다. 읽어보면 아주 진하게 도핑을 해서 메탈릭스럽게 만들고 뭐 꽤 얇죠. 요즘 나오는 최선단 공정은 뭐 70나노, 50나노 게이스텍입니다. 뭐 옛날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이나 뭐 수백 나노미터 스케일일 때는 뭐 150, 250 나노까지 올렸지만 지금은 점점 그 게이트 스택의 높이, 메탈 게이트의 두께라고 하죠. 필름의 두께도 수십 나노미터까지 지금 스케일링 다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폴리실리콘 진하게 도핑한 이 헤빌리 도프된 필름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게이트 전극 소재로서 현대 MOS 소자에서. 그래서 N모스, P모스로 나누어서 단면을 각각 그려보면 N모스는 P타입 실리콘 기판 위에 N 플러스 폴리실리콘이고 이거 N타입 실리콘 기판이라고 안 했습니다. N웰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실제는 이렇게 두툼하게 이 정션의 깊이도 아주 뭐 수백 나노미터 이하까지 만들어서요. 실제로는 여기 P타입 실리콘 기판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한 장의 웨이퍼에 PMOS가 올라올 때는 N웰을 만들어서 그 안에 P타입 트랜지스터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한 장의 웨이퍼에 NP, 네거티브, 포지티브 두 개가 뭐아니면 너죠. 그런 걸 수학용어로 보수적인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하다라는 단어를 들고 와서 컴플리멘터리 모스 앞글자 따서 CMOS라고 표현합니다. 요 스펠링 E가 I로 바뀌면 무료의라는 공짜의 이런 뜻이고요. 이면은 보수의라는 겁니다. 이게 그 정치 용어의 보수 진보가 아니라 그 수학 용어입니다. 보수 0과 1의 뜻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런 영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인데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폴리실리콘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IC 공정 프로세스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자세하게 공정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그냥 머릿속에 공정을 값싸고 원가 절감하고 뭔가 모스 트랜지스터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폴리실리콘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폴리실리콘을 메탈릭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진하게 도핑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질문을 더 들어. 그럼 진하게 도핑하면 얼마나 진하게까지 됩니까? 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 1학년 때 배운 반도체 물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실리콘의 어타믹 덴서티는 5 곱하기 10의 22승계만큼의 실리콘 원소가 1 세제곱센티미터에 있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강의하면서 유니셀 나오고 꼭지점에 원소 박혀 있고 면에도 박혀 있고 그 대각선에 하나씩 해서 4개 들어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도핑에 도핑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실리콘에 실리콘 너 나가 하고 뭐 보론이나 포스포러스나 아세닉 같은 게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핑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진하게 도핑해도 5 곱하기 10의 22승입니다. 근데 실제 5 곱하기 10의 22승으로 도핑하는 거는 실리콘 대신 보론 물질을 쓴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래서 쉽게 빗대어 설명한 게 소고기 1인분 200g짜리 시켰는데 소금을 200g 얹어봐요. 그게 무슨 도핑이고 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소금 구워 먹는 거지. 그래서 도핑의 한계는 보통 이 녀석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을 거의 한계치로 봅니다. 뭐 소고기 1인분 200g이면 소금 20g 쳐서 먹어보면 겁나게 짭니다. 소고기 맛이 살아있으나 이게 소고기인지 소금인지 헷갈릴 정도죠. 하지만 최대한 이 불순물을 많이 넣어서 헤빌리 도핑을 한다고 하면 소금이 얼마나
소고기에 녹아 들어가느냐의 게임일 겁니다. 실리콘에 얼마나 보론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녹아 들어간다는 개념이 실리콘 원소가 자기 머리 위에 하나 있고 자기 발 밑에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테트라헤드랄한 스트럭처를 이렇게 결합을 하죠. 3차원 공간에서는. 우린 이걸 그냥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실리콘 하나하고 내 머리 위에 동서남북에 실리콘 하나 있다고 2디멘저널하게 표현했었을 뿐이고 실제는 저렇게 3차원 공간에 정사면체 형태로 실리콘 격자 구조가 형성이 되죠. 이때 너 실리콘 나와. 보론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된 도핑입니다. 마치 소고기 불판에 올려서 프라이팬을 달구어서 소금을 올려야 소금이 소고기 안으로 싹 들어가서 간을 맞춰주잖아요. 근데 불판 켜지 않고 소고기 올려놓고 냉동실에 있는 거 소금 위에 쓱 뿌려봐요. 그럼 둘이 분리돼 있는 거예요. 소금 위에 둥둥 떠 있는 거고 걔가 소고기 스테이크 안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걔는 불순물이 아니에요. 그냥 소금 따로, 소고기 따로예요. 이 실리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실리콘 안에 이 자리에 보론이 들어가야만 우리는 도핑이 됐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보론이 그럼 과연 몇 개나 녹아 들어가느냐를 우리는 이 어려운 단어로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실리콘 원소를 리플레이스 대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도핑된 게 아니고 전기적으로 활성화된 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일렉트리컬리 액티브하게 도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농도는 얼마냐? 이게 이제 물에다가 소금 타면 소금물 되잖아요. 근데 그 소금물에 소금을 계속 넣으면 어느 순간 소금은 물에 녹지 않고 가루처럼 바닥에 침전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개념이 물에 소금이 녹을 수 있는 용해도 솔루빌리티 컨셉이 나오죠. 근데 걔는 액체니까 리퀴드 스테이트 솔루빌리티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딱딱한 솔리드 스테이트의 고체 상태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빌리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보론이 실리콘에서 얼마나 녹아 들어가느냐, 고체 상태의 솔리드 스테이트 실리콘 머티리얼에 보론이 얼마나 녹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의 상한 어퍼 리밋이 얼마이냐 이런 걸 또 이제 저 화학하고 물리 하시는 분들,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이 다 찾아뒀죠. 근데 그중에 그 많이 녹아 들어가는 대표 상품이 보론, 포스포러스, 아세나이드입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한 실용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즉 도핑 컨센트레이션, 일렉트리컬리 액티브한 도핑 컨센트레이션은 한계가 있는데 보통은 usually 10의 20승 언저리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우리가 이제 저기 에너지 밴다이언 공부할 때 뭐 디제너레이티들리 돕더니 난 디제너레이티들리 헤빌리 라이틀리 돕더 구분이 되는 게 10의 18승인데 그럼 헤빌리에 더 헤비하게 끝까지 가면 어디냐? 뭐 이론적으로는 5 곱하기 10의 22승 언저리까지겠지만 그러면 소고기 반 소금 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 보통 10분의 1 이하로 보게 되고 보론 같은 경우는 한 2 곱하기 10의 21승까지 녹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넣기를 한 10의 21승까지는 어떻게든 밀어 넣어서 녹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보통은 10의 20승에서 21승 사이에 거의 다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빌리티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화살표 이런 얘기. 그러면 내가 쓰는 MOS 구조의 게이트는 야 이게 반도체지 rather than a metal 금속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진하게 도핑된 반도체일 뿐이지 이게 무슨 메탈이냐? 메탈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최선단 공정은요 실제 메탈을 씁니다. 그게 타이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TIN이라고 하는 이런 금속 소재를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이게 쓰는 것도 보면 인텔 공정이나 삼성 파운드리 공정 보면 이 옥사이드 층이 있으면 이렇게 측벽과 하단부에 이렇게 여기에 TIN을 넣고요. 요 나머지 영역은 여전히 그 폴리실리콘을 진하게 도핑해서 채워 넣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가 절감, 그다음에 스루풋이라고 하죠. 생산성. 시간당 웨이퍼를 몇 장 찍어내느냐 그 양산 역량도 중요합니다. 요즘과 같이 그 디램이 쇼티지 되는 시절에는 고객사가 빨리 물건 달라고 하는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늦게 만들면 안 되죠. 마치 우리가 길거리 음식을 먹는데 떡볶이 만들고 있으면 그냥 왔다가 떡볶이 1인분 주세요 하면 지금 좀 기다려야 돼요. 하면 그냥 가잖아요. 그럼 고객사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스루풋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 폴리실리콘 쓰고 요 녀석은 그 ALD 공정이라고요. 어타믹 레이어 데포지션입니다. 원자 하나하나 이렇게 증착해서 올리는 기술인데 말만 들어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저 장비도 우리 실습실에 이제 플라즈마 이넨스드 ALD라고 PEALD 장비를 되게 비싸요. 얼마라고 내가 말은 못하지만 수억을 호가합니다.
네, 저 장비를 지금 셋업을 하고 있고 나중에 실습할 때 저걸 이용해서 한번 게이트 옥사이드하고 위에 뭐 이렇게 깔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야, 이제 더 깊은 얘기로 갑시다. 야,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MOS는 SOS네? 라는 질문입니다. 다만 그 SOS가 요게 뿔따구라는 점이죠. S 플러스 옥사이드 S라는 거죠. 뭐 어쨌건 메탈은 아니니 여태까지 공부한 모스 벤 다이어그램의 변형을 좀 합시다. 지금까지 공부한 메탈이면 여기 그냥 직선 하나 긋고 끝이잖아요. 그게 그냥 EF지. 무슨 EC, EV의 개념이 없죠. 그냥 밑에서부터 쭉 에너지 스테이트 있고 밴드갭이 어디 있어요? 그냥 쭉 가요. 근데 요쪽까지만 그냥 채워져 있는 좀 직선 하나만 긋고 끝났고 그 직선도 M과 O 계면에서 그냥 쭉 직선 끝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요. 지우고 다시 보면 그려뒀죠. 결국은 이쪽에서 그렸던 OS의 그림을 좌우 대칭을 해서 이쪽에도 SO 그림을 그리되 다만 하나 여기 진하게 도핑해라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림 카피해오면 요거를 카피해오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호가 얘는 플러스고 얘는 상대적인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져서 요렇게 카피되어서 올 겁니다. 실제 그 흔적이 여기에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SOS 구조인데 S 플러스 OS 구조라서 공핍층의 폭도 우리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P 플러스 N이면 공핍층이 여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의 공핍층은 연하게 도핑된 쪽에 공핍층이 생기죠. 여기도 보세요. 공핍층이 여기 WT가 훨씬 크죠. 이쪽은 폴리에 생긴 공핍층이라 W 폴리라 썼는데 W 폴리랑 WT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월등히 차이 날 겁니다. 하지만 없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태까지는 0이라고 가정했었죠. 그걸 아이디어란 모스 구조다라고 했었으나 실제는 W 폴리는 존재합니다.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아, MO, 고 M에도 공핍층이 있으니 이게 공핍층은 전자나 홀이 없는 영역이고 절연체처럼 동작하는 거니 아까 이쪽 OS 공부할 때 여기 공핍층 생기면 디플리션이면 이게 C-dep 나왔었죠. 디플리션 캐파시턴스가 존재하는데 메탈 쪽에도 캐파시턴스 성분이 들어오겠구나. 뭔가 좀 더 CV 측정 곡선에 영향을 주겠구나. 이런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밴드 다이어그램을 일단 네, 그리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디 갔냐? 요런 수정을 할 겁니다. 항상 이상적인 모스에서 얻었던 모든 이케이션들을 최대한 준용해서 거기에 약간의 수정만 해서 이런 리얼한 현상을 최대한 우리가 만든 식에 넣어줄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아이디어란 그 모스 구조에서 인벌전 모드일 때 인벌전 레이어에 들어가는 총 전하량은 Cx 곱하기 VG-VT라고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 식에서 요 VG가 이쪽에 인가되는 게이트 전압이 다 요렇게 전압 강화로 갔었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미싱한 게 요 부분입니다. 요만큼의 전압 강화 없는 건 아니니 그놈을 감안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VG 대신에 요 전달해주는 요 값이 VG가 아니라 VG 빼기 V 폴리만큼은 덜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도출한 Q 인벌전은 Cx 곱하기 VG 빼기 VT인데 요 VG 자리에 VG 빼기 V 폴리로 갈아 넣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요 WT도 우리가 WT 계산할 때 그 식을 떠올려 보면 앞에 있습니다. 2 Q N 여기 N 저기 서브스트레이트 그다음에 여기는 파이 S라고 해서 여기 밴드가 얼마나 내려앉았느냐 요 값을 가지고 요 WT를 추정해냈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W 폴리니까요. 얼마나 휘었는지 그 휜 정도는 V 폴리잖아요. 그래서 요 파이 S 서피스 포텐션 자리에 V 폴리 넣고요. 기판의 농도 대신 폴리실리콘의 농도 넣으면 됩니다. 근데 폴리실리콘의 농도는 겁나게 진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상당히 작을 겁니다. 그얘 자체도 상당히 작은 값이라서 뭐 웬만하면 W 폴리는 무시 가능하나 절대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퀘이션들은 앞에서 개발했던 거 그대로 거의 준용해서 쓰면 편하게 암기하기도 좋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죠. 그럼 이런 게이트 쪽에 이렇게 공표층이 생기는 걸 게이트 디플리션 현상이라고 하면 돼. 게이트 디플리션이라고 위에 제목에도 나오죠. 이런 게이트 디플리션을 최소화, 없앨 수는 없죠. 실리콘을 쓰니까.
공필충은 어떻게든 일어나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뭐 할 수 있는 건 진하게 최대한 도핑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진하게 도핑하면 장점이 많죠. 여기 공필층을 최소화할 것이고 여기 전도도도 좋아지죠. 농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게이트 자체 시리즈 저항 성분값도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이점들은 있는데 도핑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빌리티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하고 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트 디플리션에서부터 오는 이펙트, 영향을 좀 정량화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왼쪽에 보면 여기 이제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이제 게이트 디플리션 영역이 있다라는 걸 표시한 거고요. 이제 뭐 요거는 N타입 모스캡이고 N 플러스 폴리실리콘을 썼을 때 원래는 C악스, 옥사이드 캡에서부터 오는 C악스만 감안하고 그 뒷단에 있는 C 뎁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요 위에 있는 요 부분도 놓치지 마라. C 폴리도 있다. 폴리실리콘에서부터 오는 캐패시턴스도 있으니 그럼 쟤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일단 C 폴리하고 C악스는 직렬 연결된 상황이니까 유효한 토탈 캡을 계산하고 싶으면 뒤집어서 더한 다음에 다시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 이퀘이션이 있는데 얘를 우리는 항상 그 단위 면적당 캡이라고 이거 생각했죠. 이 뒤로 이렇게 뻗어 있으면 랭스, 위스가 있고 이 LW를 면적이라고 봤을 때 그 단면적으로 나누어 준 캡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C 폴리도 결국은 요 부분 있죠. W 폴리 요게 중요한 지표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 분의 1하고 X 낫 하고 W 폴리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요게 단위 면적당 옥사이드 캡이고 얘는 게이 폴리에서부터 는 폴리 캡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감안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요 놈이 0이었죠. 이 분자가 0이 되니까 이 D를 아예 감안 안 해도 돼서 C 값은 결국 C약스로만 바라보면 됐었는데 폴리실리콘 때문에 즉 게이트 디플리션 임팩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옥사이드의 두께는 X낫이라고 하는 뭐 일반적인 업계에서는 T악스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 X낫이라서 요것만 생각하면 됐는데 실제 옥사이드 두께는 더 두껍습니다. 근데 재미나게 여기 3분의 1이 등장하는데 얘가 뭐냐? 이 유전상수 값의 차이입니다. 그죠? 지금 폴리실리콘은 실리콘이고요. 얘는 SiO2니까 옥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옥사이드와 실리콘이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상수 값의 차이가 약 3배 납니다. SiO2는 3.9, 얘는 11.9죠. 그냥 12, 4라고 하면 3배 차이 나서 그게 여기에 3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거는 좋은 굿뉴스입니다. 좀 더 유전상수 값이 큰 실리콘 소재를 메탈에 썼기 때문에 이런 게이트 디플리션의 효과가 3분의 1로 저감된 겁니다. 이 굿뉴스입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바보스럽게 옥사이드보다 더 낮은 유전 물질을 게이스텍에 넣읍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엔지니어로서 하지 마세요. 뭐 하면 손해가 훨씬 큽니다. 캡이 커지기 때문에. 캡이 크면은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잖아요. R과 C의 게임인데 저항값과 캡을 가지는데 디지털 집적 회로에 들어가서 이 녀석이 전자 스위치로 껐다 켰다를 하면 결국 RC의 성분들의 뭐 나열입니다. 우리 전기회로 시간에 배운 R과 C의 곱은 결국 시간이고 그 시간이 집적 회로의 스위칭 속 스피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스위칭 스피드가 빨라지려면 R도 줄이고 C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C를 키우자고 손 들고 얘기하면 쟤는 칩을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하고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 연세대에서 배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서 요 부분은 굿뉴스입니다. 3이 들어온 건. 자, 이렇게 해서 C 값을 이제 유효하게 뽑아냈고 이거를 저자는 야, 어차피 우리가 바라보는 C는 C약스인데 이 그 실제로는 X난만 고려하지 말고 이 게이트 디플리션 영향까지 넣어야 되니 유효하게 옥사이드의 두께는 늘어난 효과가 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즉 이상적인 모스로 다시 돌아가서 이상적인 모스에서 우리가 옥사이드의 두께라고 하는 단어를 유효한 두께, 이펙티브 옥사이드 띵니스라는 단어로 가지고 오자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업계에서는 EOT라고 합니다. 그래서 EOT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화두입니다. EOT를 줄여야 CMOS 소자의 스케일링 다운, 뭐든지 얇고 정션 뎁스는 쉘로우하고 물리적인 길이는 쇼트하거나 좁거나 네로우하거나 높이도 톨이 아니라 쇼트하게 만들어야 되는 뭐든지 피지컬 디멘전 다 작게 정션 뎁스도 얕게 옥사이드 두께는 더 얇게 띵하게 가야 되는 그 스케일링 다운에 사실은 이런 이제 M 플러스 폴리실리콘의 게이트 디플리션 이펙트는
배드 뉴스입니다만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EOT라는 개념을 들고 옵니다. 지금 EOT를 제가 X 나 더하기 W 폴리 나누기 3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하나 더 붙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숫자 넣는 게임이라 집에 가서 그냥 넣고 저 정도 수치가 나오는구나 한데 대략적으로 보면 옥사이드에 인가된 전압이 2나노짜리 두께이고 뭐 1볼트 줬다라고 하면 M 플러스 폴리실리콘의 농도는 뭐 거의 20승 수준까지 올렸고 기판은 17승일 때 이제 폴리실리콘의 게이트 디플리션의 두께 얼마나 폴리의 전압이 강화되는지 그로 인해서 문턱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ABC 문제로 푸는 건데 숫자만 때려놓고 보면 숫자 감각만 익히세요. 한 1나노 정도, 요 정도 스케일 2나노 옥사이드 두께 도핑 폴리실리콘 20승 정도 하고 기판 17승이면 요 정도 생기는구나. 수식에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 0.1볼트 정도 전압 강화가 있으니 그만큼이 게이트 전압 뭐 턴 온, 인버전 모드 갈 때 이만큼 전압을 더 써야 되는구나.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다음 EOT 개념 마무리합시다. 이 이펙티브 옥사이드 틱니스는 옥사이드의 두께에다가 3분의 W 폴리도인데 마지막 그 네모칸에 들어오는 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T 인벌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T 인벌전이 뭐냐 개념을 잡읍시다. 인벌전은 인벌전 레이어 띵니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대로 평균적인 인벌전 레이어의 위치를 두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디 있는 위치냐면 아래쪽인데 OS 인터페이스로부터 아래쪽에 여기가 옥사이드고 여기가 실리콘이고 OS 계면에 요 계면에서 아래 방향으로 거기 어딘가에 위치하는 건데 인벌전 레이어 위치의 평균치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잠깐만 우리가 배운 모스캡은 그 전자가 여기에 바짝 표면에 달라붙어서 이게 인벌전 레이어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인벌전 레이어의 두께는 평균 인벌전 레이어 위치는 OS 바로 하단에 있으니 0나노미터죠. 맞습니다. 그래서 T 인벌전은 아이디어란 모스 캡에서는 T 인벌전은 0입니다.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 양자역학 얘기가 나옵니다. 전자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이 파동의 성질을 가진 전자이다 보니 입자로서의 전자의 그런 관점에서는 T인벌전이 0이겠지만 실제로는 파장을 가지고 있으니 이놈들 요런 파동 저런 파동이 막 만나서 다 더하면 이런 거대한 물결파와 같은 이만한 전자파를 형성합니다. 근데 이 전자파의 피크, 가장 전자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위치는 참 불행히도 OS의 계면 x 이꼴 뭐 여기 0이라고 하면 요 지점이 아닙니다. 피크 지점은 OS 계면에서부터 일정 부분 아래쪽에 피크 영역들이 형성됩니다. 지금 얘는 MOS 방향을 잡았으니까 게이스택을 다시 그려보면 요 방향으로 상황을 그린 건데 실제로는 M 플러스 B타 입기판에 여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가면 요 차이 있죠. 제가 일부러 이 밑에다 이렇게 물결 표시 그린 겁니다.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파동을 가진 전자가 쫙 이동하는 그 채널 영역이 있는데 그놈이 요 요게 요렇게 달라붙어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일정 부분 이격거리를 두고 이 초록색 선을 따라 쫙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사실상 절연막 두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피크 영역하고 요 사이에 여기를 디인벌전이라고 합니다. 인벌전 레이어에 두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모스캡에서는 인벌전 레이어는 두께가 없었습니다. 모든 전자를 입자로만 이해했고 그 전자는 옥사이드 하층부에 딱 철썩 달라붙어서 뭐 위아래 운동도 안 합니다. 무조건 소스 스트레인 X 방향으로 원 디멘전하게 정말 아이디어하게 간다라고 상상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EOT 정리할 겁니다. 보통 우리 책은 X 낫인데요. 실제는 이제 T악스라 쓰고요. 여기 뒤에다가 이제 이펙티브라는 E를 하나 더 붙여서 씁니다. 뭐 책에 따라 대문자 T도 쓰고 소문자 T도 쓰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 되고요. 이런 이펙티브 옥사이드 T악스 E는 원래의 물리적 두께입니다. 물리적 옥사이드 두께. 이건 내가 공정 기술을 써서 몇 나노를 기르느냐, 증착하느냐의 게임이고요. 요즘은 이런 것도 이제
인터페이스 레이어하고 하이케이 물질이라고요. 이게 이제 해프늄 다이옥사이드로 들어왔고 얘는 여전히 SiO2를 씁니다. 과거에는 이런 하이케이 그 물질을 안 썼던 시절이 있는데 뭐 이제 도입한 지 저기 시스템 반도체 로직 파운드리 쪽은 2007년부터 인텔이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TSMC, 삼성 파운드리 전부 다 한 2009년, 10년경부터 양산 기술에 다 녹아 들어와서 그런 부분 많이 쓰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D램 공정에 작년쯤 처음으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공정이 도입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퓨어 메모리 크리에이터로 역할하는 하이닉스가 가진 불리한 점은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경험이 다소간 부족해서 이런 첨단 그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정업 TSMC가 잘하는 영역을 아직 경험한 엔지니어가 다소간 부재하다는 건데 최근 HBM4부터 로직 다이를 베이스 다이를 TSMC 공정 기술을 써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런 공정 노하우들도 배우기 시작할 거고 뭐 그걸 하이닉스가 앞으로 제조 공정 기술을 확보할지 안 할지는 또 다른 전략적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정도만 하고 자, 그럼 요거는 오늘 배운 게이트 디플리션 이펙트 줄여서 GD라 썼고요. 얘는 이제 그 인벌전 레이어에 두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역시 여기 3분의 1이 붙는 이유는 아까 게이트 디플리션 이펙트 할 때 설명이랑 똑같습니다. 디인벌전이 생기는 곳은 반도체고 실리콘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옥사이드의 유효 두께이니까 그 유전 상수값 차이만큼 감안해서 3분의 1이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OT 컨셉, 옥사이드 두께만 알면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우리가 실제 제조하는 모스 구조에서 옥사이드의 두께는 물리적인 옥사이드 두께뿐만 아니라 T인벌전도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 디플리션 효과도 감안해야 되는구나라고 보면 되겠어요. 진짜 근데 이걸 나중에 메탈 게이트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메탈 게이트를 도입한 이후로는 요 값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다운의 노력 중에 하나로 저 TX1을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식이 W 폴리를 죽이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폴리실리콘 시대를 넘어서 메탈 게이트 시대로 네, 넘어간 겁니다. 습니다. 네. 다 됐고 그다음 마지막 줄 하나만 언급합시다. 이 T인 버전은요. 홀이 만들어내는 T인 버전이 있고 전자가 만들어내는 T인 버전인데 누가 더 두꺼울 건데 이게 이제 보통은 홀이 만들어내는 게 좀 더 T인 버전이 두껍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양자역학적인 현상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이유만 딱 기억합시다. 유효 질량 차이입니다. 실리콘이라는 결정 구조 안에서 홀은 일반적으로 무겁습니다. 반도체 물리 시간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었었죠. 그래서 피모스가 그래서 전류가 덜 흐릅니다. 근데 이 얘기도 옛날에는 맞는 얘기였는데 요즘은요, 피모스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전자회로 너머에 집적회로 설계 수업 들으면 그 교수님이 어느 분이 강의하실지 난 모르지만 교과서는 지정해 주실 거잖아요. 그 교과서에 아마 피모스는 전류가 동일한 전압에서 엠모스보다 뭐 한 50%밖에 안 흘러서 뭐 서로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전류량을 엠모스, 피모스 같은 양을 흘리게 하려면 피모스는 좀 와이드하게 채널의 폭을 넓혀서 전류를 더 흘려줘야 되니까 실제 칩 안에서 피모스가 차지하는 땅덩이가 좀 넓다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 경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엠모스가 더 스트롱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롱하다는 건 동일한 전압에 대해서 전류를 더 많이 흘립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제 스트레스 효과 때문입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아까 말한 바이어스 템퍼러처 스트레스 그거 아니고요. 그 기계적인 응력입니다. 그 피모스는 소스 드레인 영역을 지금 실리콘 안 씁니다. 실리콘 절메니움을 도입한 지 20년이 돼가고요. 20년 넘었네. 2003년에 처음 인텔이 도입했으니까. 그러면서 실리콘 절메니움은 상식적으로 저기 주기율표상에 실리콘 밑에 있는 게 절메니움이고 원소 번호가 크니까 덩치가 큽니다. 덩치 큰 솔슈웨인을 박아 넣으면 가운데 끼어 있는 채널은 압축력, 컴프레시브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압축력을 받을 때 실리콘 결정 구조, 다이아몬드 구조는 레티스 컨스턴트부터 다 비틀어집니다. 그럴 때 전자나 홀이 그런 왜곡된 다이아몬드 구조를 지나갈 때 전자나 홀이 느끼는 유효 질량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걸 또 우리 고려대학교 물리학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낸 게, 아, 압축되는 컴프레시브한 스트레스가 들어올 때 홀 입장에서는 유리해진다라는 결론입니다. 즉, 가벼워집니다. 전자는 무거워집니다. 그럼 전자도 가벼워지게 하는 기술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텐사일 스트레스라고요. 담요 덮듯이 위에다가 라이너라고 합니다. 네, 덮어줍니다. 컨택 엣지 스타핑 레이어라고 시즐 레이어라고 명명된 게 있는데 붙여서
마치 그 세수하고 나서 로션 안 바르면 피부 빡빡 당기는 그 느낌처럼 그런 물질을 증착해서 컴프레시브의 반대말 텐사일 스트레스를 줘서 레티스 컨스턴트를 오히려 늘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가 가볍게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엠모스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기술도 이제 옛날 기술이 되고 요즘은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야, 실리콘 기술 밑에 절메니움은 그 머리 위에는 카바이드, 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SIC를 들고 와서 뭐 SIC라고 표현을 말고 갑자기 전력 반도체 얘기 아닙니까? 뭐 얘기하는데 아니 그 정도로 뭐 SIC 기반의 웨이퍼를 만들어서 실리콘 카바이드로만 만들어진 웨이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리콘인데 엠모스의 소스 레인 영역만 실리콘 카바이드로 교환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널 영역은 텐사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자 입장에서 가볍게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의 유효 질량을 또 제어하는 공정 기법들도 있고 이 기술은 나중에 D램의 셀 트랜지스터나 낸드나 이런 데 여러 군데 활용될 여지들이 있어서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근데 로직 공정에서는 이미 도입해서 잘 쓰고 있고 뭐 스트레스 엔지니어링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어쨌건 고체 물리학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의 전자나 홀이 움직일 때 유효 질량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잘 이해하고 싶으면 고체 상태의 구조물에 대한 수학적 서술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는 신호처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푸리에 트랜스폼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격자 구조라는 건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거고 일정한 패턴은 사인파의 합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풀이의 변환에 대한 수학 백그라운드를 갖추어야 이 실리콘 다이아몬드 격자 구조를 수학적인 식으로 쓸 수 있고 거기에 변형을 가해서 전자나 홀의 유효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하는 연구실도 뭐 전국 대학에 여러 군데 있고요. 그 고체 물리학에 대한 깊은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일렉트로스태틱스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매그네틱스 말고 네. 정전기학에 대한 거 위주로 연구하는 그룹들도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래 떠든 것 같아서 잠깐만 브레이크를 합시다. 자, 잠깐 브레이크를 했으니까 또 다음 얘기 갑시다. 여태까지 공부한 그럼 팀 벌전하고요. W 폴리하고 이런 얘기들을 음, 섞어서 옥사이드의 두께를 유효 옥사이드 두께라고 하면 되겠죠. E가 빠졌네. 네, TOXE입니다. TOXE는 옥사이드 물리적인 두께 X나 더하기 W 폴리 나누기 3, T 인버전 나누기 3으로 이제 정의할 거고요. 이 TOXE로 만들어진 캡, 그러니까 얘는 입실론 SiO2에다가 TOXE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COXE, Effective Oxide Cap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COX가 아니고 COXE겠죠.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이 다 포함된 것일 거고, 그래서 Q 인벌전은 여기 이제 COXE죠. COXE를 하고 VG 빼기 VT로 하면 요 컨셉 안에 요 TOXE 안에 이런 게이트 디플리션 효과, T 인벌전 효과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썼던 Q 인벌전은 색깔이 잘 안 보이겠다. Q 인벌전은 결국 CX 곱하기 VG-VT라고 학습했으나 이놈을 갈아 끼자는 겁니다. CX2로.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도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X는 분명히 우리가 배웠던 CX보다는 작은 건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베이직한 기본적인 로 프리퀀시에서 찍은 CV 곡선은 요 문턱 전압 너머에 CX로 요거는 CX이 아닙니다. 이게 일정하다라고 배웠는데 보는 대로 실제 실리콘 데이터가 찍혀 나온 값을 보면 CX보다 낮은 CXE가 찍혀 나옵니다. 원인이 뭐냐? W 폴리랑 T 인벌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더 두꺼워진 그 부도체 층을 가진 샌드위치 구조의 모스 캡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끝까지 못 올라오는 겁니다. 끝까지 못 올라오는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바이어스를 더 강한 양의 전압을 가하면 즉 VG에서 문턱 전압값 뺀 요 값을 키워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배웠던 이상적인 모스캡은 C 값이 유지가 됐죠. 스테이 되고 변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데이터 찍혀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감소합니다. 왜 감소해요? 라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게이트 디플리션 효과입니다.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계속 양의 전압을 가한다는 건 MOS가 아니라 S 플러스 OS 구조니까 그 S 플러스에도 밴드 밴딩이 일어나서
W 폴리 요 놈이 증가되겠죠. 그럼 얘가 늘어날 거고 얘가 늘어나면 CRC가 줄어서 Q 인벌전도 줄고 뭐 요게 주니까 측정되는 요 K 값이 감소해서 작아지고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훨씬 작아지고 많이 작아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렇게 CV 곡선을 찍으면 게이트 전압을 쭉 증가시키면 캡 값도 쭉 따라서 감소하는 현상, 게이트 디플리션 효과 때문입니다. 만약에 메탈 게이트를 박아 넣었으면 이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이쪽은 네, 드바이랭스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여기 얘기합시다. 여기. 문턱 전압까지 온 다음에 뻥 하고 인벌전 레이어가 딱 등장한다고 우리는 아이디얼 모스에서 해석을 할 때 했었는데 실제로 인벌전 레이어는 그러니까 P 타입, N 타입 모스캡이니까 바디가 P형이고요. 그 P형에 여기 전자가 이제 스물스물 모여들어서 결국은 서피스 포텐셜이 벌크 포텐셜의 두 배가 되는 즉 인벌전 레이어에 모여 있는 전자의 농도가 P타입 기판의 억셉터의 양, 즉 홀의 양하고 같아질 때 우리는 인벌전 레이어가 등장한다라고 하고 이때 매칭이 되는 게이트 전압을 우리는 문턱 전압 스레스홀드 볼티지라고 배웠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 이게 2가 아니고 1 곱하기 파이 F면 그러면 전자 이게 진짜 0이야? 아니죠. 전자 있어요. 이미 모이기 시작해요. 1도 거시기 하면 한 1.2 파이 F면 비록 2까지는 못 갔지만 이 정도 밴드 밴딩을 주면 N 인벌전이 P보다 작기는 하겠지만 N 인벌전을 0이라 할 수는 없어요. 0 아니에요. 그래서 인벌전 레이어 이미 미세하게 형성이 됩니다. 얘를 그래서 약하게 인벌전 됐다고 해서 윅 인벌전 레이어라고 명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그 인벌전은 뭔데요? 그건 제대로 된 거라서 그 문턱전압 너머에 생기는 거는 스트롱 인벌전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도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윅 인벌전이 먼저 문턱전압 언저리 근처에서 생기니 인벌전 레이어가 생기는 건 T 인벌전이 존재하는 거고 옥사이드의 두께가 유효하게 늘어나니 캣 값이 저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했고 마지막 얘기는 이제 이거는 현업에서 뭐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레가시텍에서는 읽어보면 현대 쓰고 있는 집적 회로의 공정 과정들을 까보면 그 안에 모스 트랜지스터 모스 FET의 문턱 전압 껐다 켰다는 문턱 전압은 실제로 조정 가능합니다. 근데 현업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냐? 이겁니다.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 기법입니다. 이게 그냥 웨이퍼에다가요, 불순물을 때려 넣는 공정입니다. 임플란트라는 게 치과 가면 있죠. 잇몸에다가 드릴 박아 넣어가지고 그 볼트 끼고 그 위에 이제 이 모양 같은 거 넣어서, 어, 하는 거잖아요. 이 임플란트처럼 이온화된 불순물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직접 때려 넣는 겁니다. 이때 때려 넣는 양이 실리콘 웨이퍼 1제곱센티미터에 몇 개 이온을 넣느냐가 이제 도우즈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우지 양은 보통 때려 넣으면 이게 실리콘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불순물 때려 넣으면 요 단면을 단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가 P타입 기판이 있으면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오겠죠. 요렇게 파고 들어갈 겁니다. 뭐 N타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 불순물이 여기 안에까지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이 두께가 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이 들어오는 깊이 보면 0땡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수백 나노미터 급에서 멈춥니다. 그 안까지는 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니어 서피스 영역에 네, 이렇게 이식이 된다, 임플란트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모스 디바이스 구조를 만들 때 내가 이렇게 뭐 불순물을 주입을 해서 여기를 뭐 N 플러스나 N이나 이렇게 만들게 되면 뭐 이제 이런 쪽에 디플리션 되거나 인벌전 레이어 안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모스 구조 돌아가서 요 층에다가요. 반도체 층에 요 옥사이드 하단부에 여기에다가 불순물을 최대한 때려 넣는데 요렇게 때려 넣지는 않고요. 실제로 만들 때부터 이미 이렇게 좀 때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옥사이드 층 깔고 메탈에서 이것도 이게 쭉쭉 깐 다음에 패터닝 노광 장비를 이용해서 패턴해서 요렇게 패턴을 뜨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기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게 구조물 때문에 이게 도펀트가 다 튕겨 나가니까 방식이 삐딱하게 30도로 기울여서 때리면 요 안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도핑을 실제 합니다. 웨이퍼의 90도 방향이 아니라 30도 비틀어서
아이온 빔을 때려주면 불순물이 저 모스 구조 측면으로 파고 들어가서 요 하단부에 이렇게 진하게 도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네, 임플란트의 I입니다. 들어오는 도즈 양을 알고 있으면 여기 반도체 표면 MOS 구조에서 반도체 쪽의 도핑의 농도, 즉 우리가 모스 구조 공부할 때 그 반도체 쪽은 뭐 도핑 농도가 유니폼하다라고 공부했었는데 그 유니폼한 도핑 농도의 수준을 좀 위로 올리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농도가 올라가면 문턱 전압이 바뀔 텐데 이 역시 이거는 단위 부피당 몇 개냐잖아요. 그럼 여기다 한 개당 쿨롱을 곱하면 단위 전하량 Q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단위 부피당 뭐 전하량이니까 네, 이게 Q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제 NI는 도우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피로 했네. 단위 면적당 개수입니다. 그래서 NI면 단위가 맞죠. 그럼 면적당 전하량으로 되고 그다음에 문턱 전압이 그래서 C약수하고 비례해서 뭐 Q는 CV 그 컨셉으로 또 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으로 보통 문턱 전압을 제어하는 게 업계에서 알려진 가장 흔하디 흔한 방식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근데 얘는 오늘 쭉 중간에 설명했죠. 베이어스 템퍼처 스트레스를 줘서 측정하는 거다. 메탈 층 안에 있는 이온화된 뭐 나트륨 플러스 같은 게 있으면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한쪽 방향으로 뭐 청소하듯이 먼지를 쫙 반대편으로 미는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플랫밴드 전압이 얼마나 비틀어졌는지를 측정해서 네, 뭐 주입된 전하의 양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책에 있어서 한 번 더 가지고 온 거라서 이미 설명한 거라 여기까지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에서는요, 그뭐 제가 강의할 겁니다. 원래는 뭐 다른 교수님께 뭐 이렇게 할까 부탁도 드릴까 했는데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자라는 마음으로 좀 내가 힘들더라도 공들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끝까지 갑시다 해서 다음 학기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하여튼 요 모스 캐패시터까지 했고 우리 시작은 반도체 물리에서부터 출발했지만 두 개 학기에 걸쳐서 정말 모스 FET를 배우기 위한 대부분의 공부들을 끝냈습니다. 이 다음 학기에 공부하게 될 MOS FET는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이렇게 N 플러스 N 플러스 N 타입인데요. 요 파트 이번 학기 중간고사 이후 모스 캡 열심히 공부했고요. 이게 P니까 이거 PN 접합입니다. 네, 그죠? 이런 PN 접합 공부 이미 했었고, 또 여기에 금속 기둥들을 세워서요. 이런 거 이제 컨택이라고 합니다. 컨택들을 넣어서 외부에 다른 트랜지스터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다른 트랜지스터 이렇게 있으면 얘의 게이트 전압을 여기다가 뭐 연결하겠죠. 그러면 실제 전자회로상에서 여기 있는 게이트를 여기 이렇게 물릴 때, 그죠? 요게 게이트고 요게 소스면 요 사이는 메탈이잖아요. 그럼 이 메탈하고 반도체하고 또 접합을 해야 되잖아요. 요런 게 이제 다 MS 컨택이 되죠. 여기도 MS인데 얘는 이제 오미 컨택이죠. 진하게 도핑해서. 이런 것들도 다 배웠습니다. 이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에 할 일은 진짜 MOS FET 동작 원리를 이제 한 번 더, 뭐 사실 이미 다 배워서 혼자 공부해도 독학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또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학기 중간고사 전까지는 모스 FET 전반에 대해서 이 뒤에 강의 자료 있으니까요. 쭉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고 실제 좀 실습실 준비가 완료되면 웨이퍼 들고 들어가서 그 표준 마스크하고 다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직접 한번 트랜지스터 만들어서 측정도 해보고 어디에 내가 리얼한 현상이 생기는지 자기가 반도체 공정 쭉 가다 보면 옆에 학생하고 똑같은 거 했는데도 성능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게 실제 반도체 이천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맨날 앉아서 회의하면요. 아침에 가면 야 저기 신티엘이 한 거랑 김티엘이 한 거랑 똑같은 레시피인데 너는 왜 문턱 전압이 0.1 많이 나왔어? 이슈가 뭐야? 찾아와 하면 이제 공장에 내려가서 도대체 이 엔지니어 만나고 저 엔지니어 만나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레코드를 다 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일하는 게 현업 엔지니어들의 업무입니다. 또는 야 고객사가 얘는 문턱전압 낮추래 얘는 높이래 그러면 신티엘리는 높이는 거하고 김티엘로는 저거하고 류티엘은 이거 해 해서 이제 자기가 레시피 짜갖고 와서 보고하고 상무님이 오케이 하면 그대로 실행해서 결과 분석하고 그래프 그리고 발표 자료 만들어서 미팅 시간에 얘기하고 오케이 승인 나면 그대로 이제 양산합시다 하고 가는 거고 또 양산팀에 있다 보면 양산하는 과정에서 공정 장비가 갑자기 다운이 되고 그럼 고치겠죠. 고치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장비가 어디 있어요. 옛날하고 조건이 틀어집니다. 그럼 또 그거 미세하게 튜닝하는 작업들 그게 다 사람 공수가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뭐 그런 걸 요즘은 이제 AI 기능을 탑재를 해서 과거의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아, 이럴 때 소자 특성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레슨을 얻은 걸 들고 아, 요럴 때는 저렇게 해봅시다라는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예전에는 선배 사원들이 끌고 와서 야, 너 집에 가지 말고 이거 좀 배워. 뭐 이랬는데 요즘은 집에 가서 AI로 그 공부하고 학습해서 회사에 와서 이제 대외비 자료니까 그럼 뭐 회사에 와서 또 업무 처리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무튼 뭐 한 학기 동안 하여튼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요 얘기는 다음 학기에 더 뭐 벌크 실리콘 모스펫 우리 인류의 모든 기억들을 저장해주는 저장 장치역할하고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잖아요. 그런 얘기들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